아이고, 요즘 정말 가슴이 답답해서 말이에요. 내 아들이 결혼해서 합가했더니 며느리가 나를 집주인이라고 부르는 상황이라니.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나요? 오늘의 사연 속 주인공은 68세 강월아님의 이야기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저희 채널이 처음이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저는 서울에 사는 올해로 68세가 된 강월아입니다. 남편은 3년 전에 갑자기 떠났고 그 후 한동안 우울증으로 힘들었죠. 작년에 아들 태석이가 결혼을 했습니다. 태석이는 36살, 며느리 소율이는 27살로 나이 차이가 꽤 났어요. 9살이나 차이가 나서 처음에는 소율이가 너무 어려 살림을 할 수 있을까 내심 걱정했지만 같이 살면서 제가 많이 가르쳐주고 싶기도 했죠. 태석이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 집에서 같이 살면 어떨까요? 저는 좋다고 했습니다. 아들 부부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거든요. 다행히 넓은 아파트라 아들 부부가 함께 살기에 충분했고 남편이 평생 모아 남겨준 소중한 재산이기도 했습니다. 며느리 소율이는 처음 2주간 정말 살갑고 다정했어요. 어머님, 아침 드세요. 어머님, 이 영양제 꼭 드셔야 해요. 하며 세심하게 챙겨주었죠. 그런데 딱 2주가 지나고 나서부터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침에 나와서 인사는커녕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제가 음식을 해놓으면 저도 주세요. 라고 요구하듯 말하고 다 먹고는 그릇 하나 치우지 않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어린 나이라 서툴 수 있다고 생각해 참고 기다렸지만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빨래, 청소, 설거지는 아예 손도 대지 않았어요. 태석이는 직장에서 바쁘다고 하고 소율이도 일한다고 하니 이해는 했지만 기본적인 예의는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죠. 가장 화가 났던 건 제가 아플 때였어요. 소율이가 물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저녁 메뉴는 뭐예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아파서 저녁 준비를 못했는데. 그러자 소율이가 대답했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밖에서 사 먹고 올게요. 그리고는 나가버렸어요. 제가 아프다는데 저녁 준비를 도와주기는커녕 자기들만 해결하겠다는 거였죠. 소율이가 어리다고는 해도 기본적인 배려와 예의는 있어야 하는 거 아닐까요? 태석이는 소율이가 아직 어려서 그렇다고 저보고 계속 이해해 달라면서 소율이 편만 들었어요. 모든 잘못을 나이 탓으로 돌리며 변명만 했죠. 그리고 저는 생활비 분담은 전혀 언급도 하지 않았어요. 신혼부부가 경제적으로 안정될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며느리 소율이의 이런 태도를 보니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소율이의 나이가 어려서 그런가 싶었지만 존중과 예의는 나이와 상관없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결국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은 앞으로 이 집에서 살려면 적절한 생활비를 분담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기로 했어요. 가족이라고 해도 책임과 의무는 다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주말 아침, 저는 아들과 며느리를 거실로 불렀어요. 내가 이 집에서 같이 지내기로 한 이유는 우리가 가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야. 하지만 너희들의 행동은 전혀 가족 같지 않구나. 소율이는 귀찮다는 듯 말했습니다. 저는 매일 회사에서 일하고 집에 오면 너무 지쳐서요. 저는 솔직히 말했습니다. 소율아, 너도 27살이면 이제 어른이야. 나이가 어리다고 기본적인 예의까지 무시해도 되는 건 아니지. 지금 너희는 이곳을 호텔처럼 여기는 것 같아. 태석이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저희가 더 노력할게요.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태서가, 이제부터 너희가 이 집에 살려면 생활비를 내야 해. 관리비만 50만 원인데 절반은 너희가 부담하는 게 공정하지 않겠니? 얼마를 내면 될까요? 매달 50만 원, 관리비와 식료품비 포함해서. 소율이는 불만을 표했습니다. 50만 원이요?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하지만 태석이는 말했습니다. 어머니 알겠어요. 낼게요. 그날 저녁 태석이가 통장에 50만 원을 입금했어요. 고맙다고 했지만 사실 돈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소율이의 태도가 변하길 바랐던 거였죠. 그런데 소율이는 오히려 생활비를 내기 시작한 후부터 더 심해졌어요. 완전히 대화를 단절하고 제가 준비한 식사도 외면했어요. 27살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어린아이 같은 행동이었죠. 결정적으로 충격받은 건 소율이가 냉장고에 "이 칸은 우리 식품, 손 떼지 마세요 라는 포스트잇을 붙여놓은 것이었어요. 정말 어이가 없었죠.
더 황당했던 일은 어느 날 소율이가 거실에서 친구들과 파티를 할 때였어요. 제가 외출해서 나갔다 들어왔더니 소율이가 친구들에게 저를 소개했습니다. 얘들아, 여기 주인분이셔? 주인분이라니요. 순간 어이가 없어서 말문이 막혔어요. 그날 밤 저는 도무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아들이 9살이나 어린 여자와 결혼한 걸 처음부터 걱정했는데 정말 문제가 생기고 말았네요. 다음 날 태석이를 따로 불러 대화했어요. 어제 소율이가 나를 주인분이라고 소개하더구나.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진짜 임대인으로 생각하는 거야? 태석이는 당황해하며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소율이에게 잘 말할게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관계 자체가 어긋나고 있어. 생활비를 내기 시작한 후로 오히려 가족으로서의 유대감이 단절됐어. 소율이가 어리다고는 하지만 기본적인 존중은 있어야 하지 않니? 태석이는 고개를 숙이고 실토했습니다. 소율이가 불만이 있긴 해요. 친구들은 다 신혼집을 따로 마련했는데 저희만 어머니와 같이 살아서. 저는 물었습니다. 태서가 그럼 왜 굳이 여기서 살겠다고 한 거니? 처음부터 따로 살지? 태석이는 잠시 머뭇거리다 진실을 말했습니다. 사실 소율이가 살고 싶어하는 한강뷰 아파트 집값이 너무 비싸서요. 어머니가 주신 돈이랑 여기서 몇 년 같이 살면서 돈 모아서 나중에 그 아파트로 들어가려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 뭔가 무너져 내렸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경제적 이득을 위해 제 집에 살기로 한 것이었고 제 감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거였어요. 소율이의 어린 나이를 이해하려 했는데 오히려 계산적인 모습에 더 실망스러웠어요. 이 사실을 깨달은 저는 더 단호한 결정을 내리게 되었어요. 더 이상 무시당하고 소외된 채 살 수는 없었으니까요. 다음 날 저는 오랜 친구 영숙이에게 전화해 제 상황을 이야기했어요. 영수가 태석이가 같이 살자고 했을 때 거절할 걸 그랬나 봐. 요즘 후회하고 있어. 월아야, 요즘은 시집살이가 아니라 며느리살이라고 그러더라. 그냥 따로 너 혼자 사는 게 어때? 뭐 한다고 집안일 다 하면서 힘들게 같이 사니? 너 그렇게 해봤자 나중에 좋은 소리도 못 들어. 그리고 너도 맘고생 안 하고.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게 맞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저녁에 태석이와 소율이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내가 생각해봤는데 이렇게 하자. 엄마는 다른 곳으로 이사 갈게. 너희는 이 아파트에서 독립할 때까지 살아. 두 사람 모두 놀란 표정이었어요. 태석이가 당황해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가 나가신다고요? 내가 말했잖아. 소율이가 불편해한다고. 나도 혼자만의 공간이 필요할 것 같아. 대신 월세 받을 거야. 태석이가 당황해하는 동안 소율이가 갑자기 관심을 보이며 물었습니다. 얼마를 내면 될까요? 소율이의 어린 나이가 무색하게 경제적인 부분엔 상당히 현실적인 태도더라고요. 저는 말했습니다. 매달 50만 원. 너희도 그 한강뷰 아파트 사려면 열심히 모아야지. 태석이가 말하려 했습니다. 어머니, 그건 좀. 그런데 소율이가 바로 수락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괜찮아요. 27살 어린 나이에 결단력이 대단하더라고요. 그 순간 소율이의 진심을 알 것 같았어요. 그녀에게는 돈을 더 내더라도 자유롭게 사는 게 중요했던 거죠. 그날 밤 태석이를 따로 불러 물었어요. 이게 정말 너희가 원하는 거니? 태석이가 미안한 듯 말했습니다. 사실 소율이가 많이 불편해했어요. 이렇게 하는 게 모두에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 엄마는 내가 행복하길 바랄 뿐이야. 하지만 엄마랑 연락은 자주 했으면 좋겠다. 태석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약속했습니다. 당연하죠. 자주 찾아뵐게요. 일주일 후 저는 영숙의 소개로 강남에서 30분 거리에 있는 작은 아파트를 계약했어요. 이사 날짜를 잡고 짐을 정리하는데 소율이는 전혀 도울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태석이가 도와주려 했지만 소율이는 말렸습니다. 당신도 피곤할 텐데 무리하지 마. 태석이를 완전히 주도하는 모습이었어요. 이사 전날 밤 소율이가 제 방에 와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내일 아침 일찍 나가야 해서. 내일 비밀번호 바꿀 거니까 짐 다 챙겨가시고 현관문 꼭 닫고 가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핑 돌았어요. 27살의 어린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마치 세입자를 쫓아내는 집주인 같은 말투로 이야기하다니요. 하지만 참고 짧게 알았어. 라고만 대답했어요. 밤새 잠을 설쳤어요. 34년 동안 살아온 집을 떠나는 건데 마치 쫓겨나는 기분이었어요. 남편이 평생 모아 마련한 이 집,
태석이를 키우며 행복했던 이 집. 마음이 허전했어요. 이사 당일 태석이 부부는 일찍 나가버렸어요. 태석이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짐 옮기는 건 퇴근하고 도와드릴게요. 저는 답했습니다. 됐다. 이사업체 불렀으니 신경 쓰지 않아도 돼. 이삿짐을 싸면서 집안 구석구석을 둘러봤어요. 태석이의 첫걸음마부터 대학 졸업까지 결혼해서 36살이 되기까지의 모든 순간이 이 집에 담겨 있었죠. 서랍장에서 태석이의 어린 시절 물건들이 담긴 상자를 발견했어요. 돌반지, 운동회 메달, 졸업장. 이걸 가져가지 않고 태석이 방에 두고 가기로 했어요. 새 방에 들어가니 모든 게 변해 있었어요. 제가 꾸며줬던 아들 방은 온데간데 없고 세련된 신혼부부 스타일로 바뀌어 있었죠. 소율이가 집 인테리어에 상당히 관심이 많은 것 같았어요. 상자를 침대 위에 올려두고 태서가 내 어린 시절 물건들이야. 필요 없으면 버려도 돼. 엄마가 라는 메모를 남겼어요. 새로 이사간 집은 강남에서 30분 거리의 20평형 아파트였어요. 짐을 다 정리하지 못해 답답했지만 이참에 불필요한 물건들을 버리며 새 출발한다고 생각했어요. 일주일이 지났는데 태석이에게서 연락이 없어서 제가 먼저 문자를 보냈어요. 태서가 엄마 잘 지내. 너는 어때? 시간 되면 놀러와. 몇 시간 후 태석이가 답장했습니다. 저희도 잘 지내요. 다음 주에 찾아뵐게요. 하지만 다음 주가 지나도 오지 않았어요. 다시 연락하니 태석이가 핑계를 댔습니다. 일이 많아서 다음에 갈게요. 한 달, 두 달이 지나도 태석이는 오지 않았어요. 그러다 소율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월세 보냈습니다. 안부 인사 한마디 없이 돈만 보내는 것이 서운했지만 약속은 지키는구나 싶었어요. 영숙이는 화가 나서 말했습니다. 너무하네. 너 그 집에 가봐. 어떻게 살고 있는지. 용기를 내 예전 집을 찾아갔는데 초인종을 눌러도 아무도 안 나왔어요. 하지만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어요. 옆집 할머니가 나오셔서 반갑게 인사하셨어요. 보라 씨, 오랜만이네요. 집에 오셨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네. 태석이랑 소율이 보러 왔는데 집에 없는지 문을 안 열어주네요. 할머니가 수상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마 소율이 아가씨가 임신 중이라 몸이 불편한가 봐요. 5개월쯤 됐다더라고요.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임신이요? 머리가 하얘졌어요. 소율이가 27살의 어린 나이에 임신했다는데 시어머니인 저보다 이웃이 먼저 알다니요.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몰랐어요. 병원도 자주 다니고 그러던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첫 손주가 생겼는데 아무도 알려주지 않다니요. 태석이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오늘 내 집에 갔었어. 소율이가 임신했다고? 왜 엄마한테는 알려주지 않았니? 1시간 후 태석이가 답장했습니다.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적절한 타이밍을 못 찾았어요. 소율이가 예민해서. 5개월이나 지났는데 어떻게 적절한 타이밍이 없을 수 있나요? 소율이가 어리다고는 해도 임신 소식은 가족에게 알려야 하는 중요한 일인데 말이죠. 화가 났지만 손주를 생각해 문자를 보냈습니다. 축하한다. 소율이 몸 잘 챙기렴. 그 후로도 태석이는 오지 않았어요. 가끔 물어봐도 소율이는 괜찮니? 입덧은 어때? 짧은 답장만 돌아왔습니다. 괜찮아요. 27살 소율이가 첫 임신이면 경험도 없을 텐데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었지만 그런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어요. 출산 예정일이 다가오자 태석이가 전화했어요. 소율이가 병원에 입원했어요. 아기가 좀 일찍 나올 것 같아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어느 병원이니? 내가 갈게. 잠시 침묵 후 태석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소율이 부모님이 오셨어요. 소율이가 장모님이 편하다고. 가슴이 철렁했어요. 소율이가 27살로 어린이 친정엄마를 찾는 건 이해하지만 한편으로 서운했지만 이해했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알았다. 아기 태어나면 연락해줘. 네, 죄송해요. 다음 날 태석이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소율이가 아들을 낳았어요. 3.4kg의 건강한 아이예요. 저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축하해. 내가 언제 아기 보러 가면 될까? 한참 후 태석이가 답장했습니다. 소율이가 당분간 방문을 자제해 달래요. 산후조리원 퇴원하고 집에 정착하면 연락드릴게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울었어요. 첫 아이 출산으로 소율이가 불안하고 예민할 수 있겠지만 할머니인 저는 손주도 볼 수 없다니요.
이렇게 서러운 적이 없었어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그 말을 들은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지만 태석이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어요. 매일 아침 핸드폰을 확인했지만 늘 빈 화면뿐이었죠. 그동안 제 손주 사진 한 장 본 적이 없고 이름조차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하루는 통장 정리를 하다가 태석이네 집 월세가 2달째 입금되지 않았어요. 처음엔 실수인가 싶어 태석이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태서가 월세가 2달째 안 들어왔는데 무슨 일 있니? 몇 시간 후 태석이가 답장했습니다. 요즘 아기 때문에 지출이 많아서 다음 달에 밀린 것까지 보낼게요. 저는 이해한다고 답했지만 또 한 달이 지나도 월세는 들어오지 않았어요. 다시 문자를 보내자 이번엔 소율이에게서 답장이 왔어요. 어머님, 저희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아기 분유값도 비싸고 당분간 안 내면 안 될까요? 소율이가 어린 나이임에도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상당히 적극적인 모습이 보였어요. 손주를 생각하니 마음이 약해져서 답장했습니다. 그래, 애 키우는데 많이 들지? 6개월 동안은 월세 안 받을게. 어느 날 저는 동네 자주 가는 약국에 들렀습니다. 강 여사님, 손주 보러 제주도에 다녀오셨다면서요. 요즘 할머니들은 정말 멋지시네요. 저는 당황해서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제주도요? 약사님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아, 그래요? 며칠 전에 태석 씨와 소율 씨가 아기 데리고 약 사러 왔길래 물어봤더니 100일 기념으로 할머니와 제주도에 간다고 하던데.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태석이와 소율이가 약사님에게 저도 함께 갔다고 거짓말까지 했다니. 약사님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너무 좋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니도 모시고 갔다고 하길래 참 효자구나 싶었어요. 저는 얼어붙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안내. 약을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더 놀라운 건 소율이 부모님도 함께였다는 거예요. 다음 날 태석이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아서 문자를 보냈어요. 태서가 너희가 소율이 부모님과 함께 제주도 여행 다녀왔다던데 왜 엄마한테는 아무 말도 안 했어? 저녁에 태석이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사실 여행은 장인어른이 전부 내주신 거예요. 어머니는 다음에 제가 모실게요. 태서가 엄마는 이제 너희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을게. 집도 필요 없고 월세도 필요 없어. 그냥 너희 마음대로 살아. 이제부터 나를 어머니라고 부르지 말고 그냥 집주인이라고 불러. 소율이가 그렇게 불렀던 것처럼. 그렇게 1년이 지났어요. 아들과는 연락은 안 해요. 가끔 잠들기 전 태석이의 어린 시절 사진을 꺼내보곤 해요. 앙증맞은 손으로 제 손가락을 꼭 잡던 아기 태석이 첫 걸음마를 떼던 날 환하게 웃던 모습. 그 순간들이 모두 생생한데 지금은 이렇게 남이 되어버렸네요. 34년 동안 살았던 집도 온 마음을 다해 키운 아들도 한 번도 보지 못한 손주도 모두 제게서 멀어졌어요. 자식을 키운다는 건 결국 떠나보내는 과정인가 봅니다. 하지만 이렇게 완전히 단절될 줄은 몰랐어요. 밤이면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아파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맺어진 관계가 이렇게 쉽게 끊어질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서글퍼요. 이제 저는 혼자지만 그래도 평온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가끔은 창밖으로 날아가는 새들을 보며 생각해요. 새들도 언젠가는 둥지를 떠나지만 그래도 자신의 뿌리를 기억하겠죠. 언젠가 태석이도 그 마음을 알아주길 바라며 오늘도 조용히 창밖을 바라봅니다. 여러분의 가족 이야기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서로의 아픔을 나누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사연도 놓치지 않고 만나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